여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제 인생 전체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어요. 저는 올해 71살이에요. 이름은 박미숙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제 아들 민수는 38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 다 대줬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제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째예요.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착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걱정 없겠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당신도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서울에 원룸 하나 얻었거든? 근데 좀 작아서 엄마가 올라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저는 부산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있다 올 생각이었어요. 서울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들 가족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엄마, 여기 작은 방이 있잖아. 엄마가 거기서 주무세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베란다 옆에 있는 작은 다용도실이었어요. 겨우 이불 한 채 깔 정도의 크기였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겠어요. 공간이 좁은데요. 괜찮아요. 난 여기가 편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안방은 민수 부부가 쓰고 저는 다용도실에서 자야 한다니.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손님이니까요. 아니, 손님도 아니죠. 저는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임신했거든요.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물론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으면 당연히 쉬어야죠. 저는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녀를 안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엄마, 수진이가 산후조리 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서연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손녀를 돌보고 밤에는 손녀가 울면 일어나서 재우고 그 사이사이에 집안일을 했어요.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굳이 돈 들여서 산후조리원 갈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엄마,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수진이가 아직 애기 돌보기 힘들어해요. 저는 부산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집이 그리웠어요. 부산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를 붙잡았고 손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서연이가 돌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저는 그때 70살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말하면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네요. 라고 말할까 봐요. 저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무심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우리 이번 여름휴가 푸켓 가는 거 어때?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푸켓. 좋지. 근데 서연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지. 어차피 어머님은 푸켓 가봤자 뭐 하시겠어. 늙은이 모시고 가면 불편하기만 하고.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서 소리를 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릇이 좀 미끄러웠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용도실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늙은이 모시고 가면 불편하기만 하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시어머니, 솔직히 불편해 죽겠어.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요즘은 움직이는 것도 느려서 답답하단 말이야.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 심장이 콩콩거렸어요. 늙은이는 치워버려야 하는데, 남편이 자꾸 붙잡고 있어서 답답해. 시어머니 부산에 집 있잖아. 거기나 가서 사시면 되는데 왜 자꾸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요. 저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어요. 수진이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솔직히 부담스럽거든. 손주 핑계로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연이는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시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 저는 다용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산에 있는 제 친구 경희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경희야, 나야, 미숙이. 어머, 미숙아, 오랜만이다. 서울 생활 어때? 경희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되니까요. 응, 잘 지내. 그런데 경희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그래, 뭔데? 우리 집, 해운대 아파트 있잖아.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 경희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미수가,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집값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오래 비워뒀더니 걱정이 돼서. 그래, 잠깐만, 내가 부동산 하는 조카한테 물어볼게. 이틀 후,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네 집 지금 4억은 받을 것 같다는데? 해운대 쪽이 요즘 많이 올랐거든. 4억. 제가 남편하고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이 집은 당신 거야. 아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팔아서 당신 인생 살아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경희야, 혹시 급하게 팔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진짜 팔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그냥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럼 일단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으면 돼.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4억짜리 집을 3억 5천에 파는 게 아깝긴 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 돈이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부산에 잠깐 다녀올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오래 비워뒀더니 걱정돼서 그래.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다녀올게. 너는 회사 가야지. 저는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탔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부산의 공기였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5년 동안 비워둔 집이라 그런지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냄새조차 그리웠어요. 거실에 걸려있는 남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했어요. 아들한테 주지 말라고 한 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갔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빨리 팔아야 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3억 5천만 원이요. 부동산 사장님이 눈이 커졌어요. 할머님, 이 아파트 지금 4억은 하는데요. 왜 그렇게 싸게? 빨리 팔고 싶어서요. 한 달 안에 팔릴까요? 한 달이요. 이 가격이면 일주일이면 팔려요. 아니, 사흘이면 팔릴 거예요. 그럼 부탁드려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집 상태 어때요? 응, 괜찮아. 좀 청소하고 올게. 그래요. 조심해서 오세요. 참,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푸켓 가거든요. 3박 4일로. 엄마가 서연이 좀 봐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제 손이 떨렸어요. 푸켓 여행.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구나 싶었어요. 응, 괜찮아. 서연이는 엄마가 잘 볼게. 감사해요, 엄마. 수진이가 푸켓 진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덕분에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하면서 정작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는구나 싶어서요. 사흘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계약금 들어왔어요. 한 달 후 잔금이고요. 한 달이요. 네, 매수자가 대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근데 확정이에요. 계약금도 들어왔고 한 달. 마침 민수 부부가 푸켓 가는 시기랑 딱 맞았어요.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서연이 돌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요. 금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서연이는 내가 잘 볼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돌아왔을 때 지저분하면 좀. 저는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알았어. 깨끗이 해놓을게. 그 주말,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샀어요. 민수 부부가 외출한 사이에요. 그리고 제 옷가지들을 조금씩 챙겨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새로 살 거니까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 부부는 내일 출발 준비로 바빴어요. 엄마, 서연이 분유 여기 있고요. 기저귀는 여기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알았어. 걱정 마. 그날 밤, 저는 다용도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5년 동안 제가 자던 곳이에요. 창문도 없는 이 좁은 공간에서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화요일 아침, 민수 부부는 새벽 5시에 나갔어요. 공항 가는 시간이 있어서요. 엄마, 다녀올게요. 서연이 잘 부탁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재밌게 놀다 와.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제일 먼저 경희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지금 부산 가는 기차 탈 거야. 갑자기, 응. 그리고 경희야,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할게. 잔금일까지 집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일단 움직여야 해.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아직 자고 있는 손녀를요.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이제는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조용히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서연이는 병원에 맡겼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연락 오면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병원 주소, 소아과, 전화번호 10 XXXXXXXXXXXXXXXXX요. 의사 선생님께 사정 말씀드렸고 제 친구가 아이 옆에 있을 거예요. 사실 서연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경희한테 미리 부탁해뒀어요. 소아과 선생님은 경희 친구였고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민수한테 연락이 가면 바로 달려올 테고요. 저는 잔인한 사람일까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그냥 사라지면 민수가 경찰에 신고할 거고 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서연이 때문이라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부산행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을 벗어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무거워지기도 했고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10번도 넘게 울렸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서연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서연이는 경희 이모가 지금 데리고 있어. 곧 너한테 연락할 거야. 걱정 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를 왜 경희 이모한테 맡긴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걱정되는 건지 모를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서연이는 안전해. 경희가 잘 돌볼 거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민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기로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동안 엄마는 너희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 다용도실에서 자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그래도 괜찮았어. 손주 볼 수 있으니까.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근데 민수야, 엄마가 들었어. 수진이가 하는 말,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늙은이는 치워버려야 한다고 했더라. 엄마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푸켓 여행 갈 때도 엄마 데려가면 불편하다고. 엄마, 그건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 들었을 때 왜 수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엄마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지. 내 와이프 편이 더 편하니까. 엄마 마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올 필요 없어. 서연이는 1시간 후에 경희가 너희 집 앞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민수야,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경희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경희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안아준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응, 많이 힘들었어. 저는 경희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차역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경희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집 정리는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경희야. 그날 저녁, 저는 경희네 집 베란다에서 부산 바다를 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비워뒀던 집이라 곰팡이도 좀 있었고 먼지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닦으면서 추억도 닦아내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소파, 함께 고른 식탁,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푸켓 여행 취소했어요. 서연이 때문에 못 가겠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며칠 후, 이번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푸념한 거였어요. 어머님 상처 줄 몰랐어요. 돌아와 주세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라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저는 그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동산에 가서 서류에 사인했어요. 매수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할머님, 이 집 정말 좋아요. 저희 신혼집으로 딱이에요.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 집에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돈을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제 인생 전부의 가치인가 싶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경희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미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작은 집을 하나 구하려고. 바다 보이는 곳에.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민수는 연락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못하겠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 며칠 후,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창문이 컸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어요. 다용도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여보, 봐요. 내가 이제 내 집에서 살아요. 창문도 있고,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남편 사진한테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을 꾸미면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마트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화가 난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님,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놀라서요. 화가 나서요. 그리운 마음도 있었고요. 어떻게 여길? 경희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엔 안 알려주시더니 제가 계속 부탁드렸더니 알려주셨어요. 민수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고 눈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앉아. 저는 짧게 말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 알았을 거야. 그냥 모른 척한 거지. 맞아요. 저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비겁했어요. 어머님한테 미안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이 기분 상할까봐, 집안 분위기 나빠질까봐 모른 척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다용도실에서 주무실 때도, 아침 6시부터 일하실 때도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만히 민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제 젖을 먹이고, 밤새 안고 재우고, 대학 보내려고 손에 물집 잡히면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네, 그냥 슬퍼. 언제부터인가 너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고,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본 것 같아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집을 파신 걸 알았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냐고. 그 집은 저도 자란 집인데, 추억이 있는 집인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내 추억이 있는 집이지. 근데 민수야, 그건 엄마 집이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준 집이었고,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 내 집이 아니었어.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 바로 그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의 시간도, 엄마의 노동도, 엄마의 집도, 심지어 엄마의 인생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38살 어른이 카페에서 울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서연이를 자기가 직접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어머님한테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새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71살이야. 많이 늙었어. 근데 너희 며느리 말처럼 치워버려야 할 만큼 늙지는 않았어. 아직도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꿈이 있어. 꿈이요? 응.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평생 남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그럼 서연이는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가슴이 찡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서연이는 가끔 보러 갈게.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너희 애를 키워주지도 않을 거야. 그냥 할머니로서 가끔 손주 보러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민수야, 하나만 기억해. 엄마는 내 도우미가 아니야. 내 엄마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민수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민수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가끔 전화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민수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복잡했어요. 그날 밤, 경희가 전화했어요. 미수가 민수 만났다며. 응, 경희야. 너 말해줬지. 미안. 그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 10번도 넘게 찾아왔어.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근데 미수가, 너 진짜 괜찮아? 잘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집 한 것도, 떠나온 것도. 그래, 넌 잘한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들을 그렇게 두고 온 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아들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근데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5년 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부산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경이랑 차 마시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양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얼마예요? 주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장사 오래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정리하려고요. 저는 그 카페를 둘러봤어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테이블이 4개 있었고 커피 머신이 있었고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카페를 운영한다. 제가 71살에.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아직 건강하고 힘도 있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 날 저는 그 카페를 계약했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카페 일은 쉽지 않은데. 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평생 남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제 가게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메뉴를 새로 짰어요.
커피는 경희가 아는 바리스타한테 배웠어요. 저는 빨리 배우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카페 이름은 미숙의 바다로 지었어요. 제 이름이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니까요. 오픈날 경희와 몇몇 친구들이 와줬어요. 미숙아, 대박 나겠다. 고마워, 경희야.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가게에서 제가 탄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봤어요. 행복했어요. 며칠 후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카페 오픈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했어요. 그래, 와.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만든 쿠키 줄게. 주말에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는 없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2달 만에 보는 손주였어요. 더 커 있었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웠어요. 어머님, 카페 정말 좋네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그치? 엄마가 직접 꾸몄어. 어머님이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이는 제가 만든 쿠키를 먹으면서 좋아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알아요. 저희도 그걸 이해해요. 민수와 서연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가게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건 제 가게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카페는 천천히 입소문이 났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10명, 2달 후에는 20명 정도가 왔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손님들이 가게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요. 어느 날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시는데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보기 안 좋았죠?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저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손주 봐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3년 동안 손주 봐줬는데 제 인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 앞에 앉았어요. 거절하세요. 네, 거절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아들도 중요하고 손주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울면서 물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나쁜 엄마 아닌가요? 나쁜 할머니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게 맞아요. 그분이 한참 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볼게요. 감사해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분명 늙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 제대로 웃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3달 후 민수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가만히 수진이를 봤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조용히 앉았어요. 서연이는 가게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들 어머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 알았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애기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제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아니셨는데. 수진 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며느리 입장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근데 수진 씨, 그래도 존중은 있어야 해요. 제가 나이가 많고 느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없이 석 달 동안 살아봤어요. 서연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걸 다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 씨, 저는 수진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달라지겠어요. 어머님을 존중하겠어요.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가게도 있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님. 저희가 가끔 내려올게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로 민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제 가게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 쿠키 진짜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많이 만들어줄게. 손주를 가끔 보는 것도 좋았어요. 매일 보지 않으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해서 보는 거였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카페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경희가 들어왔어요. 미수가, 오늘도 예쁘네. 뭐가 예뻐? 주름투성이인데. 아니야, 진짜 예뻐. 행복한 사람은 다 예뻐 보여. 저는 웃었어요. 경희 말이 맞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경희야, 고마워. 왜? 그냥.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에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나야말로 고마워. 내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사니까 나도 용기 나더라. 점심때쯤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감사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할머니가 커피를 주문하시고 앉으셨어요. 한참 바다를 보시다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에요. 72에 카페를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멋지세요. 저도 올해 70인데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요. 용기 내볼게요. 감사해요. 그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문득 1년 전이 생각났어요. 다용도실에서 자던 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던 저, 늙은이는 치워버려라는 말을 들었던 저. 그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제 가게를 운영하고 행복하게 웃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날 제가 결정을 내린 게 맞았다는 거요. 집을 팔고 떠나온 게 맞았다는 거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여보, 봐요. 우리 이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71살에 시작한 제 인생은 이제 72이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요.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하고, 제 공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거니까요. 저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박미숙이에요. 72살의 카페 사장이고, 민수의 엄마고, 서연이의 할머니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저는 작은 팻말을 하나 걸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날 그 팻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저도 했는걸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출렁거렸어요. 새들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요.